반갑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토마스 선교사의 활동과 순교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마스에 대한 전기를 우리가 쓰거나 흔히 들을 때 영웅열전으로 접근을 하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한번 토마스를 우리가 재구성하고 조명해 보는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한 인물을 우리가 평가할 때 그 인물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가 1839년에 태어나서 1866년에 살았으니까 그 1840년부터 보통 1870년 그 시대의 웨일즈라고 하는 이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웨일즈라고 하는 이 나라에 계속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859년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토마스 선교사는 2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신무하는 한오버 교회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때 부흥운동에 강력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살이라고 하는 이 젊은 나이에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때 그 가슴이 얼마나 복음 전파로 뜨거운가를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웨일즈 사람들이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와처럼 성령의 은혜를 또 강력하게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런데다가 부흥운동까지 체험했으면 이 가슴이 얼마나 이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올랐는가를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토마스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웨일즈는 영적으로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여러분 로이드 존스 들으셨죠? 바로 이 로이드 존스가 웨일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이해할 때 그 인종적인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회중교회 목회자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런던 대학의 뉴 칼리지를 졸업했는데 지금도 뭐 런던 대학 명문 아닙니까? 그 당시도 런던 대학 명문이고 이 학교를 다니면서요 부흥운동을 경험하고 나니까 조기에 빨리 마치고 선교사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나를 빨리 졸업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의 이 편지를 학교에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복음 전파에 가슴 뜨거우니까 학교를 휴학하고 또 복음 전도를 또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1863년에 그가 뉴 칼리지를 졸업한 다음에 바로 아버지가 소속되어 있는 회중교회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1863년 12월에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 가프리의 손을 잡고 중국에 도착하죠. 여러분 12월이라고 하는 거 한국도 춥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얼마나 더 춥겠어요. 그런데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 중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추운 날씨, 런던과 뭐 이런 웨일즈와 다른 날씨, 그런데다가 또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그가 한국으로 내려가죠. 한국으로 내려가서 그때 그 충격적인 비보를 듣죠.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그가 이 슬픔을 겨눌 수 없는 그 충격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1864년 4월 5일 날 그가 런던 선교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죠. 내가 영국을 떠날 때는 여기서 쓰는 편지가 이런 것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달 3월 27일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더 글을 써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예, 더 글을 써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충격은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25살도 안 된 이 젊은이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극복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선교사직에 사표를 내고 중국 황립 그 해관 세관원의 통역관 자격으로 근무를 하죠. 흔히 우리 통역관이라고 하지만 보니까 스튜던트 인터프리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통역 견습생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가 이 세관원의 통역관으로 근무한 때가 이게 1865년 1월부터 8월 그 사이에요. 8개월밖에 안 했는데 이 토마스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가 어학의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때 그가 학교에 그 편지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선교사 청원을 또 하고 그러면서 뭐를 언급했냐면 선교사가 되려면 어학적인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중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그가 65년 1월부터 이제 8월 사이에 해관을 이제 통역관 자격으로 근무했으니까 이제 도착한 지 그가 12월에 그 1863년 12월에 도착했으니까 사실은 1년 뭐 조금 넘어서 아닙니까? 이때 그는 이미 중국어를 마스터해 가지고 중국인 예배를 윌리엄슨하고 번갈아 가면서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어를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러시아를 배우고 싶어 가지고 러시아를 배웠는데 얼마 안 있다가 유창하게 러시아를 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몽골어까지 배웠는데 몽골어도 또 수료하게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 한번 보세요. 영어 모국어죠. 중국어 그가 결국은 거의 마스터했죠. 또 러시아어 유창하게 하죠. 또 몽골어 또 수료하게 하죠. 그러니까 어학적인 재능이 참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인 예배만 드렸을 때 예배 끝나고 가만히 있겠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윌리엄슨하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그리고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 다시 선교사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얼마나 많은 조언을 했겠어요. 결국은 그가 1865년 8월 31일 날 이제 사표를 그때 내고 1865년 9월 13일 날 황해도 창린도에 오죠. 창린도에 와서 2개월 반 동안 성경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한국어도 더 배우고 그리고 또 서울로 오고 싶었는데 배가 그냥 난파당하는 바람에 이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북경에서 두 가지 사건을 만나요. 한 사건은 중소학원에 그가 원장 서리로 근무하게 되고 또 하나는 동지사 일행으로 북경에 온 이 한국인 이 사절단을 만나요. 그런데 이 사절단 중에 한 사람이 메모를 하나 가지고 토마스의 주머니에 넣는데 보니까 그 메모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어느 섬에
외국인이 와서 나눠줬던 그 마태복음 한 권을 나도 갖고 싶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토마스에게는 굉장한 격려가 됐죠. 그래서 이 토마스가 백방으로 한국 선교를 물색하고 있었던 차에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 상선이 이제 조선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하는 거예요. 이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한 사람들은 5명의 서양인이었고, 그리고 19명의 청나라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인도 네시아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배에 승선하고 나서 이제 토마스도 승선하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제 입국을 하는 거죠. 이 기록을 보면 재미있는 기록 중에 이제 하나가요. 이 제너럴 셔먼호가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선교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국내에 이제 선교의 기록으로 남긴 게 아니라 문정관들이 리포트한 거를 가지고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이게 이제 고종실록에 있는 기록이죠. 이 고종실록에 있는 기록을 통해서 쭉 그의 입국 과정을 재구성해 보면 그가 음력으로 7월 1일 날 지프를 떠나요. 그리고 한국에 선교를 하고 성경을 나눠주고 이제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오르면서 그가 성경을 나눠주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순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토마스의 입국의 목적이 무언가 하는 거예요. 이 제너럴 셔먼호는 상선이기 때문에 이 상선이라 이제 뭐 무역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러면 그 배에 탔던 이 토마스의 정말 입국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입국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토마스가 남긴 편지예요. 그러니까 제너럴 셔먼호의 그가 이제 승선을 확정을 하고 나서 그가 런던 선교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 이런 기록을 그가 이제 남겼어요.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생각을 하니 얼굴이 달아올라 희망에 부풉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상당한 분량의 책과 성경을 가지고 떠난다. 결국은 상당한 분량의 책과 성경을 가지고 떠난다는 건 뭐예요? 그걸 나눠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국의 목적이 그가 선교였다고 하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생각하니 얼굴이 달아올라 희망에 부푼다고 한 것을 보면 그가 선교를 낙관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결실이 있고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자기를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 낙관적으로 생각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아마도 그가 1865년 9월 13일 날 황해도 창린도에 와가지고 2개월 반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환대를 받은 것이 좋은 인상으로 남았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동지사 일행으로 왔던 사람이 메모 하나 남기면서 한 선교사가 전해줬던 마태복음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도 전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고무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튼 그는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선교의 동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타고 온 배가 무장선이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것은 상선이지만 그 상선이 보통 상선이 아니라 무장을 갖춘 상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런던 선교에 솔직하게 다 이 부분을 토로한 거죠. 그러니까 런던 선교에서 멀린스라고 하는 그 총무가
이런 편지를 급히 보낸 거예요. 무장한 선박을 타고 조선에 나간다니 이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요 더욱이 당신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곧 북경에서 돌아와서 당신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십시오 라고 한 거죠. 여기서 이 토마스는 굉장히 선교를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상선이지만 중무장을 한 그 상선에 그 타고 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런던 선교회는 그를 파송한 책임이 있는 선교 본부니까 이거는 위험하다고 판단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이 의견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선교회의 입장하고 그 다음에 토마스의 입장이 선교관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런데 이 토마스가 와서 이제 뭐 제너럴 셔먼호의 입국의 이 과정들을 뭐 자세하게 이제 다음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만 이 토마스가 와서 성경을 전해주고 했던 이런 기록들은 증언자들이 있기 때문에 재구성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고 또 성경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제너럴 셔먼호하고 이 조선 군관 사이에 대치가 일어나죠. 이익현이라고 하는 중군을 불모로 잡아두는 것을 계기로 해서 서로 불화살이 오가기 시작하고 포성이 울리기 시작하고 또 배가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그 마지막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이 토마스 선교사가 존웅봉과 함께 무치로 한 손에는 뭐 백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무치로 와서 전해주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또 포박을 하고 그리고 끝내는 그가 순교를 당하는 그 결과를 그가 맞고 있죠.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는 이제 토마스가 순교냐 순교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최근에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저는 이 토마스를 순교로 보는 데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토마스에게 성경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평양 지역에 소위 복음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신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양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소위 주역이 됐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또 이 사람들이 토마스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선교사들에게도 또 증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927년에 그 토마스에 대해서 오문환이 이 토마스 전을 쓰게 되는데 그 먼저 평양 양난이라고 하는 책을 그가 먼저 쓰죠. 그리고 이제 토마스 전을 그가 이제 출판하게 되는데 저는 그 오문환이 많은 사람들의 이 증언들의 기록을 같이 참고해서 기록을 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참 높이 평가하고요. 그 증언자들 중에서 특히 저는 세 사람을 좀 꼽기를 원해요. 먼저 중군 이익현을 구출하는 데 앞장섰던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중요한 지도자가 됐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사람은 사건의 모든 진상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자기가 증언을 하고 간증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은 토마스로부터 세 권의 성경을 받은 채치량이라고 하는 12살 먹은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힘드니까 그 당시에 그 관리였던 박영식에게 건네주고 이 박영식이 이걸 가지고 자기 집에 도배를 해서 이 도배를 한 집을 채치량이가 인수를 하고 그리고 채치량이가 인수한 그 집에
그 평양 지역에 선교를 하러 왔던 마포 삼열 선교사를 비롯한 일련의 개척 선교사들이 그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이 토마스의 죽음과 이 평양 지역의 선교와 아주 깊이 맞물려 있고, 이게 나중에 판동교회, 그러니까 장대현 교회 전신이 된 교회가 돼서 평양 지역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선교가 진작됐다고 하는 이 부분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홍신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순교하기 전에 이제 성경을 나눠준 걸 가지고 뭐 오랫동안 보관하고 갖고 있고 그러던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증언을 하죠.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토마스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내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해 주신 것 같다.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일련의 이런 기록들을 돌이켜 봤을 때 토마스가 복음을 전해줬고, 또 복음을 전해준 이 결실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또 이들의 이 증언자들이 마지막에 이 토마스의 이 죽음을 목도하고 또 증언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토마스의 이 죽음을 순교라고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토마스의 죽음이 세 가지 방향에서 한국교회에 중요한 틀을 제공했다고 생각해요. 먼저 이 평양 지역의 교회 설립에 하나의 중요한 모태, 초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개방의 동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1866년에 제너럴 쇼모노가 사라진 다음에 이 제너럴 쇼모노의 배가 미국 상선이잖아요. 이 미국 상선을 추적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미국 쪽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나 예나 미국 시민권이 시민권제가 북한에 억류돼 있다. 그러면 지미 카터를 보내서라도 구해주는 게 이 미국이에요.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전염병에 걸려서 위기에 있다. 그러면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에머리 병원에서 불러가지고 그를 회복시켜 주는 게 이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 자국민들을 보호해주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도 아주 강력한 이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너럴 쇼모가 없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가 없으니까 청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제너럴 쇼모노에 대한 행방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압력을 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국내에서는 개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는 일련의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1882년에 미국과 조약을 체결되고, 그리고 이 조약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선교사들이 입국하게 되고 또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1866년의 제너럴 쇼모노의 사건과 토마스의 순교는 한국의 복음 전도와 아주 중요하게 맞물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선교사들이 1884년 9월 20일 알렌이 입국하게 된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인물이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토마스는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의 순교가 한국의 문호를 여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이 토마스의 순교에 대해서 일찍이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글들을 다 쓰고요. 그 중에 그 한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릴리아스가 언더우드 자기 남편의 전기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 그러니까 선교사로 내정된 게 1884년에 내정되지 않았습니까? 내정되고 나서 런던을 가서 런던 선교에 들렸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삼촌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
선교사로 간다죠. 이제 직원이 그렇게 물었죠. 선교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나라죠? 모르실 거예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요? 우리도 거기 한 사람을 보냈는데 정말 참 우리가 그 선교사를 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소식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언더우드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선교사로 오게 된 거예요. 이거를 릴리아스에게,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주 얘기를 했대요. 이거는 토마스의 선교사로 와서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한국의 선교의 결실을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서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토마스의 이제 죽음을 언더우드뿐만 아니라 아펜젤러도 토마스의 죽음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날 입국했잖아요. 그 입국해서 그가 2년 만에 그 1882년에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데 미국 쪽의 대표로 한 사람이 그 슈펠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슈펠트라고 하는 사람을 고종 황제가 초청해요. 그래서 이 슈펠트한테 그 아펜젤러가 한국이 어떻게 개항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달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 슈펠트가 자기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는지의 과정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너럴 쇼모노 사건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제너럴 쇼모노의 사건을 이거를 가지고 한국 쪽에 자료를 찾고 또 하기 위해서 왔다는 이 과정서부터 쭉 그리고 이제 1882년에 또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일련의 이 과정들까지 쭉 기술을 쭉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술의 과정을 보면 단순하게 한국이 어떻게 개항했느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만 한 게 아니라 제너럴 쇼모노와 토마스에 대한 관심이 이 글 속에 이 배우에 이 아펜젤로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강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 파송된 개척선교사 두 사람을 꼽는다고 그러면 누구를 꼽겠어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그러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로가 토마스의 이 죽음과 제너럴 쇼모노의 이 사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국에 파송된 캐나다 선교사로 한국에 왔던 이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한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또 책도 쓰기도 하고, 이 게일이 그 당시에 18살 먹은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이 사람이 증언하는 거를 영어로 번역을 쭉 해요. 그래서 제너럴 쇼모노의 운명이라고 하는 그 글을 남기는데, 이 글도 아주 제너럴 쇼모노의 행방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자료예요.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8살 먹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아마도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는 그 당시에 이미 또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증언을 하게 되면, 또 밝히게 되면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밝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한국에 파송된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로 선교사나 게일 선교사나 이 제너럴 쇼모노와 그 다음에 토마스의 이 마지막 죽음, 순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 중에서 또 개척 선교사 중에서 누가 있느냐 하면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이 바로 마포 3열 선교사였어요. 이 마포 3열 선교사는 평양 스테이션, 평양 선교 지부가 개설할 때 바로 거기에 개척 선교사로 정착한 사람이죠. 이 마포 3열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에 대해서 아주 큰 기여를 한 사람인데, 한국 선교 25주년을 맞을 때가 1909년이에요. 1909년 25주년을 맞으면서 한국에 관한 선교 사역을 그가 25주년 기념식 때 이 페이퍼를 쓴 거를 읽는데, 그 페이퍼 맨 서두에 바로 토마스의 죽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토마스의 죽음을 통해서 한국의 선교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국의 선교사로 와서 그가 성경을 전해줬고, 그 성경을 전해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한테 학습반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토마스의 죽음이 어떻게 평양 지역의 선교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됐는가를 언급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글을 쓸 때 한국의 선교 역사를 쭉 쓰면서 시발점을 누구를 둔 거예요? 토마스를 둔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의 이 순교가 한국의 선교의 장을 여는 하나의 서두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파송된 개척 선교사로 장로교의 언더우드, 감리교의 아펜젤로, 그리고 평양 선교의 개척자인 마포 3열, 그리고 또 감리교 선교사 중에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존스라고 하는 사람도 한국 선교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고요. 실제로 놀라운 결실을 그가 이뤘고요. 또 평양 대북운동에도 참 관심이 많아가지고 평양 대북운동의 기록도 남긴 사람이에요. 1909년까지 한국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가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보스턴 대학에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 뭐 선교에 대해서도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그가 책을 하나 넘기는데, 그 책에는 구체적으로 토마스가 순교자라고 하는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1927년 이전에는 순교라고 하는 말이 토마스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라고 어떤 학자는 주장하는데, 이미 1915년에 존스가 이 토마스를 순교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5년에 토마스를 그때 가서야 순교자라고 한 게 아니라 1909년에 선교를 그가 그만두고 미국에 갔으니까 1909년에 벌써 이미 토마스는 순교자로 인식됐다는 거죠. 그러면 1909년에만 딱 토마스가 순교자로 인식됐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초창기부터 토마스의 죽음은 순교로 선교사들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자기가 역사를 정리하면서 글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토마스에 대한 순교냐라고 했을 때, 이 토마스의 이 죽음은 일찍이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이해하고 있었고, 그의 이 죽음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순교라고 하는 기록까지 남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봐요. 1909년 한국 선교 25주년 때 선교사들이 이 토마스에 대한 뭔가 의미 있게 그의 죽음을 기념하고 싶어서 기념교회를 세울 계획을 갖고 있고, 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한국의 이 기념교회를 위해서 펀드레이징까지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이 기록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 25주년 때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 순교를 기념해서 순교 기념교회를
좀 세우고 싶었다는 거죠. 순교라는 말은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메모리얼 철치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 메모리얼 철치라고 하는 것은요, 그를 기념한다고 하는 건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기념한다고 했을 때 그 기념이라는 것은 그의 죽음을 거룩한 죽음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기념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토마스의 이 죽음을 기념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토마스의 죽음을 순교적 죽음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착착 진행되면 참 좋았을 텐데 재정의 한계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1927년 그때 그러니까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그의 죽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를 좀 한국교회 널리 홍보하고 싶었던 차에 오문환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23살 먹은 젊은이가 이 토마스에 대한 야심차게 깊은 연구를 진행해요. 저는 한 젊은이의 글로는 정말 역사학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가지고 추적을 하고 국내 자료뿐만 아니라 국외 자료 그리고 수많은 증언자들을 또 만나기를 하고요.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증언자들의 기록을 가지고 또 국내에 남아있는 고정실록이나 일성록이나 이런 기록을 가지고 또 참고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외국의 자료들을 가지고 이걸 집대성해 가지고 토마스 목사전이라고 하는 책을 그가 이제 집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집필 전에 평양 양난이라고 하는 이 책을 그가 1927년에 쓰는데 이 평양 양난을 제가 갖고 있어요. 이거 원본을 갖고 있어서 이 평양 양난을 쭉 보니까 비록 그거는 3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30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그 앞부분에 그 토마스 목사님이 타고 왔던 제너럴 셔모노 불타고 나서 이 남은 것 도시라고 그러나요? 이 바다에 이렇게 이 던지는 거 이거를 대동문에 그렇게 붙여놓은 이 사진들하고 함께 그 다음 페이지에는 제너럴 셔모노가 구체적으로 왔던 이 행적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평양 지역의 쑥섬, 양각도 이런 지도를 남기고 있어요. 저는 아주 이 지도를 보면서 본인이 그린 것 같아요.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이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저는 토마스의 순교와 제너럴 셔모노를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한 자료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하나하나 기록들을 쭉 보니까 아주 상당한 많은 연구를 한 거고 요거를 토대로 해서 토마스 목사전이라고 하는 이 책을 그가 또 확장해서 글을 썼다고 생각해요. 자료를 추적해 보니까 상당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남겼고요. 그 토마스 목사전이 기술되기 전에 해밀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토마스 목사전보다 또 다른 약간 서양 사람의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이런 관점을 가지고 기술을 쓰면서 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한국의 개신교 첫 순교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쭉 보세요. 이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토마스를 순교자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오문환 이전에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도 토마스를 순교자라고 했고 그리고 이것을 잘 정리해서 오문환이 토마스 목사전을 기술을 했고 또 일련에 이런 책들이 기초가 돼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토마스 목사에 대한 기념 작업들이 진행돼서 1932년에 이제 조왕리에 토마스 기념교회가 이제 설립되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토마스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순교적 죽음이고, 그리고 한국 선교에 너무도 놀라운 결실을 가져다 주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토마스를 파송해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